만나면 좋은 친구 MBC. 기온이 들쑥날쑥 변덕스러운 환절기에는 면역도 떨어지고 또 감기에도 걸리기 쉽습니다. 특히나 콧물 재채기 달고 사시는 우리 비염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이 아마 참 힘든 힘드시죠?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 증상 자체에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지만 또 주변의 시선까지가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좀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마음 건강까지 챙기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치료는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비염을 떨쳐낼 수 있을까요? TD 메디컬 약속 오늘 이 시간 호흡기의 첫 번째 관문이 콧 속 건강에 대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콧속 건강 주치 모셨는데요. 이비인후과의 허성재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도 마스크 착용 열심히 하는 분들 꽤나 네.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콧 속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진 게 사실인데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실제 병원을 내원하시는 환자 수에도 아마 좀 변화가 있을 것도 같고요. 콧 속 건강에 대한 관심 또한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실제 환자들이 조금 늘었는데요. 예. 왜냐하면 예전에는 코가 아프고 그다음에 콧물이 나고 열이 나도 그냥 감기겠거니 네. 하면서 네. 그냥 지냈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코로나도 유행하고 독감도 유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코로나나 독감은 또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네. 요즘은 병원 가서 검사받고 또 치료하는 환자들이 좀 더 늘었고 그리고 또한 코에 대한 관심 또한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알아볼 비염은 네.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아니기도 하고 환경에 따라서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낫겠지, 괜찮아질 거야 하고 놔두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이래도 맞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사실 비염은 죽고 사는 병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냥 지내는 분들이 사실 더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코가 막히고 콧물 난다고 그냥 있다 보면 간혹 암이라든지 이런 죽고 사는 병으로 진단된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드물지만 그런 것이 진단이 늦어지면 치료도 어렵기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이제 비염을 가만히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 부위 변하거나 아니면 축농증 같은 합병증이 걸린 경우도 있어서 가능하면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굴의 한가운데 있는 이 코는 첫인상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외형적으로 아무리 예쁜 코라 할지라도 사실은 코 속 건강, 코 속 환경이 좋지 못하다면은 건강한 코라고 할 수가 없을 텐데요. 그럼요. 오늘 이 네. 건강한 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코 속의 구조와 역할에 대해서 먼저 교수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는 크게 바깥 코와 안코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코라고 하면 우리가 보이는 이 코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 코면 코 입구에서 귀 앞까지 이렇게 넓은 부위가 안에 있는 코거든요. 그래서 코 안은 좁고 또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 코 안에는 이렇게 혹 같은 것이 이렇게 블룩블룩 튀어나와 있고요. 예. 이렇게 여러 구조들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복잡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장점은 우선 복잡하니까 이물질이 잘 제거됩니다. 이렇게 미루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지라든지 이물질이 들어가면 잘 제거가 되고 또 가습 작용을 해주거든요. 우리가 겨울철에 입으로 숨 쉬면 뭔가 좀 불편한 느낌이 드는데 코로 숨을 쉬면 편합니다. 네. 왜냐하면 코에서 가습 작용을 해주는데 이 복잡한 구조가 그런 것을 좀 원활하게 해줍니다. 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 좁으니까 네. 조금만 부어도 코가 막힙니다. 그래서 쉽게 코가 막히고 그다음에 코가 이제 부어버리면 축농증 이런 합병증도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거울을 보니까 코가 휘어서 코가 막히는 것 같다. 그래서 코 성형을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듣거든요. 네.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는 코가 많이 휘어 있죠. 네. 그래서 저런 분들 코 성형을 한다고 코 막힘이 좋아지느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깥 코는 외모를 좌우하고요. 네. 그래서 바깥 코를
바꾼다고 해서 코 막힘이 좋아지는 건 아니고 코 안쪽이 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그림처럼 코 안쪽에 비중격이라고 휘어버리면 코가 막혀서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바깥 코는 외모, 안에 코는 기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코는 잘생긴 코보다 안에 코가 똑바르고 염증이 네. 없는 코를 건강한 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코 속의 구조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좁다 보니까 막힐 일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게 코 막힐 때가 참 괴로운 것 같아요. 맞아요. 잠을 자기도 쉽지가 않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런데 좀 신기한 거는 막힐 때 꼭 한쪽 코만 막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네, 비주기라고 해서 오른쪽 코가 막혔다, 왼쪽 코가 막혔다. 네. 이게 4시간에서 6시간 간격으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사이클을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가 심하지가 않고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비염이 있거나 하면 좀 좁아지면 그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주기가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비중격 망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중격은 말 그대로 비, 코, 중간에 경막이라는 건데 그래서 한 조사를 해보니까 2명 중에 1명은 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휘어 있어서 조금만 휘어 있으면 괜찮은데 많이 휘어 있으면 그쪽이 주로 막히기 때문에 한쪽 코가 막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코를 얘기할 때 또 빠뜨릴 수 있는 게 코 속의 코털 네. 그 역할이 또 상당한데 이 코털 함부로 뽑으면은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들 많이 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예. 네, 코털은 사실 의학적으로 보면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미세먼지나 뭐 그런 것들을 숨을 쉴 때 코털이 1차적으로 걸러줍니다. 그냥 필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데 그래도 그냥 봤을 때 조금 안 좋아서 네. 제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코털을 뽑게 되면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 왜냐하면 코 안에는 세균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코털을 뽑으면 그 빠진 구멍으로 세균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작은 염증은 그냥 연고만 발라도 되는데 드물게 염증이 심해지면 입원도 해야 되고 고름을 또 칼로 째야 되고 네.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코털이 있다고 너무 걱정 마시고 조금 불편하시면 요즘 면도기처럼 네. 코털 제거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끝이 좀 뭉퉁한 그런 가위로 이용해서 조금만 자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코털이 뿌리가 깊다는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그게? 네. 그 보통 털보다 이제 모공도 좀 넓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깊어서 뽑으면 조금 보통 다른 것보다 고생할 수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하실 때는 좀 그 도구의 위생에 신경을 맞아요.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비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보통 비염이라고 하면 알레르기성 비염을 많이 떠올리시지만 이게 원인이 상당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이 비염 어떤 것인지 좀 의학적 개념부터 짚고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네, 비염은 코 안에 있는 피부를 보통 점막이라고 하거든요. 이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코 증상과 전신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코 증상은 보통 코가 막히거나 콧물이 나거나 그리고 재채기, 가려움, 그리고 콧물이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 그리고 코로나로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후각장애, 그리고 코가 아플 수 있는 그런 코 증상이 있고 또 감기를 생각하면 쉬울 것 같은데 이제 열이 나거나 온몸이 아프거나 피로한 이런 전신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염의 종류는 원인과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에 의해서 생기는 비염을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하고요. 또는 이제 감염이나 자극, 직업 등에 의해서 생기는 알레르기와 관계없는 비알레르기 비염도 있고 급성 비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감기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코감기가 보통 소아에서 많이 있죠. 그래서 5세 미만에서 흔하고 원인은 주로 바이러스, 감기나 독감이나 코로나, 전파는 이제 다들 잘 알죠. 비말. 침이라든지 기침할 때 그런 비말 통해서 전파가 되고 위험 요소는 이제 단체 생활을 하면 아무래도 비말을 많이 접하게 되기 때문에 단체 생활이 위험할 수 있고 또 이제 코는 온도가 낮고 그다음 습도가 낮으면 안 좋습니다. 네. 면역이 또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요인 또는 스트레스나 과로를 하게 되면 또 면역이 약해지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급성 비염의 치료는 우선 증상 치료를 하는데요. 열이나 근육통이 있으면 해열제, 진통제를 먹게 되고요. 그다음에 콧물은 콧물을 줄여주는 항히스타민이라는 약을 먹게 되고 코가 막히면 보통 코 안이 부어서 막히거든요. 그래서 붓기를 줄여주는 비충혈 제거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푹 쉬고
충분한 수분과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경 또한 중요한데요. 적절한 습도 45에서 한 50% 정도, 그리고 온도는 한 20도 정도가 코에 가장 좋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고, 또 드물게는 또 세균으로 이제 세균이 생겨서 합병증이 생길 때는 항생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콧물이 유독 또 많고 코가 많이 막힐 경우에는 이거 매번 다 닦고 풀기에는 또 너무 이게 헐 것만 같고 해서 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네. 또 삼켜서 뱉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상관없습니까? 네, 사실 콧물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콧물은 대부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아미노산이나 아니면 또 면역 작용을 하는 그런 성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콧물은 절대 더러운 것도 아니고, 지금 저희도 콧물을 뒤로 마시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침이 계속 나오고 침을 삼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의식하지 못하면 모르는데 콧물도 하루에 1리터 이상씩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가습 작용을 한다고 이제 증발하기도 하고 나머지 콧물은 삼켜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예.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축농증 걸렸을 때 예. 누런 콧물, 맞아요. 이건 네. 세균이니까 예. 이걸 삼키면 큰일 난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우선은 삼켰을 때 우리 위에는 위산이 아주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균을 삼킨다고 해도 대부분 위에서 죽습니다. 근데 세균을 삼키면 안 돼 하면서 코를 세게 풀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제 다른 뭐 중이염이라든지 합병증이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콧물을 삼키는 데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증상에 따라서 코 막힘이나 콧물 약물을 쓰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구조를 바로잡아 주면 되고, 또 종양이 있으면 종양을 제거해 주면 되고, 감염이 있으면 항생제를 쓰면 되고, 부비동염 이런 합병증이 있으면 그 합병증을 치료해 주면 되고, 또 그래도 안 되면 이렇게 보면 보기만 해도 뭔가 많이 부어 있죠. 네. 꽉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부어 있는 것은 수술로 이렇게 크기를 줄여주면 이렇게 넓어졌죠. 그래서 이런 수술적인 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염은 현대인의 만성질환이라 불릴 만큼 많은 분들이 앓고 있는 질병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치료를 지체하다 보면 무서운 합병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데요. 그래서 오늘 질문이스트를 통해서 비염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비염을 앓는 분들이 네네.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이 계시고. 네.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네, 뭐 첫 번째가 많아요. 네. 코 막힘에 고통스러워하더라. 네, 맞아요. 두 번째는 콧물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더라. 맞습니다. 좀 네. 제가 보니까 좀 걱정이 될 정도로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주위 할머니가 그런 네. 이야기 했는데요. 야, 너는 그 코가 커서 그 비염 걸린 거야 이러더라고요. 네. 코나 이게 콧구멍 크기가 네, 이 네. 비염에 취약하다. 이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아니니까 맞죠? 네. 그냥 보통 그런 오해를 하기 쉬운 게, 보통 코라고 하면 보이는 코 이것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 코는 사실은 일부뿐이고요. 네. 사실은 우리가 질병, 비염이나 축농증이나 이런 질병이 일어나는 코는 여기서 여기까지, 오. 여기서 굉장히 넓은 부위에 손바닥.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그 크기가 다르다는 거군요. 네, 봤을 때 이것밖에 안 보이는데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숨 쉴 때 여기서 바로 폐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런 공간을 거쳐서 목을 거쳐서 폐로 가니까. 아. 그래서 이 공간이 중요하거든요. 그냥 코 안의 공간, 비강이라는 공간이 중요한데, 그 공간이 너무 넓으면 또 공기가 들어가다가 막 소용돌이 칩니다. 그러면 또 염증이 생길 수 있고, 또 너무 좁으면 이게 그 물살도 좁은 곳에는 굉장히 세게, 빠르죠. 네, 그래서 너무 좁으면 또 비염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코 안의 공간이 너무 넓거나 좁으면 비염이 취약할 수 있는데, 코 자체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다, 이거는 큰 상관 없습니다. 아, 외형적으로 그냥 보이는 것만으로 비염에 잘 걸릴 거다, 아니다. 네. 이건 아니다. 맞습니다. 이거 의학적으로는 코가 굉장히 크네요. 네, 바깥 코도 요만하지만 안에는 엄청 크게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코는 폐로 통하는 관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폐활량이 좋은 사람이 네. 비염에 안 걸린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폐활량하고 비염하고 큰 관계는 없습니다. 어. 근데 폐하고 비염하고 완전 별개라고 하긴 힘든 게, 네. 폐가 안 좋으신 분들, 특히 천식 있는 분들은 네. 폐 안에 그 피부가 안 좋거든요. 그런 분들이 코 안의 피부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천식 있는 분들은 알레르기 비염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이런 폐에서 가래가 많이 생긴 분들은 코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비물이 많기 때문에 폐가 안 좋은 분들은 코가 안 좋은 분들이 많아서 폐하고는 어느 정도 연관은 있는데 폐활량하고는 큰 연관은 없습니다. 이번에 궁금한 점은요. 네네. 선생님, 제 주위에 비염을 앓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그네들 안주머니나 뒷주머니에 보면 손수건, 그렇죠. 휴지 이거 네. 달고 있더라고요. 네. 항상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보면 이렇게 막 빨리 극복하고 싶다 보니까 코를 세게 불 때가 있거든요. 네. 너무 세게 불면 네. 고막에 구멍이 난다고 네. 살살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네. 실제로 진짜 고막에 구멍이 나는가요?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세게 부른데요. 흔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드뭅니다. 굉장히 드문데 네. 생길 수 있는 이유가 코하고 귀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아. 코 저 깊숙한 곳에 이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귀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코를 너무 세게 풀면 그 이관을 통해서 그 강한 압력이 귀로 전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귀에서 갑자기 강한 압력이 탁 나와버리면 고막이 탁 터질 수가 있어요. 근데 흔하진 않고요. 웬만큼 세게 풀어서는 그렇진 않은데 사람마다 이관이 조금 더 구멍이 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너무 세게 풀면 그 압력이 귀로 이제 바로 가버리기 때문에 네. 그런 구멍이 생길 수 있고 또 한 가지 그 코를 세게 풀면 코 안에 있는 세균이 너무 그 세게 푸는 동시에 귀로 좀 갈 수 있거든요. 코 안에는 다양한 세균이 있습니다. 그게 귀로 가버리면 중이염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중이염에 걸리면 귀 안에 고름이 생기고 고막이 좀 녹아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또 구멍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코를 세게 푸는 것은 코와 귀와 전체적으로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좋은 습관 아닙니다. 세게 불어야 시원한데. 그럴 때는 식염수 세척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이 네, 있군요.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네. 비염에 대한 궁금증 질문 있습니다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가 더 있는데요. 네. 이 비염 같은 경우에는 좀 커가면서 체질이 바뀌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낫는다라는 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본 경험이 있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네.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예. 또 계속 문제가 되는 분도 있지만 또 변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좀 심한 분들도 성장하면서 좀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성장하면 코 안의 공간이 또 넓어지기 때문에 조금 염증이 있다고 불편을 못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이 차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조사는 거의 30%, 거의 3분의 1, 저희 3명 중에 1명은 알레르기 비염이 있을 정도로 네. 그렇게 흔한 병입니다. 예. 이게 유전적인 영향이 있어서요. 부모님 두 분 다 알레르기 없을 때는 15%인데 두 분 중 한 분만 있어도 50%, 네. 두 분 다 있으면 75%까지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알레르기가 코에만 생기면 알레르기 비염만 있지만 눈에 있으면 알레르기 결막염, 네. 폐로 가면 천식, 그리고 피부에 있으면 아토피, 피부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한 가족이거든요.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 두 가지 종합되어서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발생합니다. 네. 알레르기 일으키는 물질은 대표적인 것이 진먼지 진드기입니다. 진먼지 진드기는 침대 매트리스나 이불, 지금 이 옷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천에 잘 증식하는데 특히 25도 80% 그러니까 고온 그리고 다습한 곳에서 잘 번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꽃가루도 아주 유명하죠. 봄, 가을 되면 우리가 방송에서 꽃가루 때문에 알레르기 조심하다 이런 방송도 많이 보는데 대표적인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고요. 그리고 곰팡이 또한 진먼지 진드기처럼 고온 다습한 여름에 주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증가한 동물의 털과 비듬. 네. 네. 그래서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가 맞아요. 늘어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동물의 털과 비듬에 의한 알레르기를 겪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알레르기 검사를 통하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대표적인 알레르기 검사는 피부 반응 검사입니다. 예. 이것은 하는 방법은 팔이나 등 이런 부분에 아주 가는 별로 많이 아프지 네네. 않습니다. 가는 바늘로 톡톡톡톡 찍어서 작게 상처를 낸 다음에 보통 알레르기를 많이 일으키는 진먼지 진드기나 꽃가루 같은 것을 살짝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알레르기가 없는 분들은 반응이 없는데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거기에 붉게 변하고 막 네.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이분이 진먼지 진드기나 아니면 어떤 꽃가루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나오면 알레르기 질환으로 예. 확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검사인데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약을 먹고 있으면 그 반응이 잘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레르기 약을 먹고 있으면 네, 당연히 네. 알레르기 반응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검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피부 반응 검사보다는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조금 더 편하고 안전한 검사인 피 검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소아 같은 경우는 바늘로 별로 안 아프지만 무서워하거든요. 네. 그래서 소아나 또 임산부 같은 경우에서 함부로 또 알레르기 물질을 주면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경우에서는 피 검사를 주로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비내시경, 내시경으로 코안을 보는 검사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알레르기 검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코안을 봤을 때 이렇게 부풀어 있고 투명한 분비물이 많이 있으면 딱 보면 알레르기 비염으로 또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코안을 보는 것도 그 검사의 좋은 방법이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물혹이 있거나 이제 다른 질환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내시경 검사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에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원인 물질을 회피하는 것, 피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방법일까요? 네,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사실 피하는 거죠. 그 알레르기 때문에 발생했으니까 그것을 피하면 됩니다. 그래서 회피가 가장 좋은데 진먼지 진드기는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천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 소파라든지 커튼이 천으로 된 분들도 있어요. 가능하면 집에 천을 줄이고 그리고 요즘은 알레르기 물질 통과하지 못하게 이제 커버 그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침구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쓰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거 교과서적으로는 60도 이상 뜨거운 물에 침구류를 매주 세탁하라고 하는데 못합니다. 사실 그렇죠. 이론적으로 맞는데 예. 저렇게 하라고 하면 오히려 알레르기 비염보다는 이렇게 매주 하다가 힘들어서 오히려 병이 나기 때문에 네. 이론적으로 맞는데 실제로는 어렵고요.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적절한 습도, 이렇게 습도가 너무 높고 온도가 너무 높으면 진물 진드기가 번식을 잘하기 때문에 20도 정도, 45% 정도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좋고 또 요즘은 청소기 같은 경우 대부분 헤파 필터 이렇게 광고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헤파 필터를 사용하거나 그래도 안 되면 진드기 살충제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꽃가루는 잘 아시다시피 봄, 가을에 심하기 때문에 봄, 가을 되면 심할 때면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 사용하고 또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동물은 사실 힘듭니다. 사실 요즘 검사를 해보면 고양이 털 이런 데 강하게 예. 양성이 나온 분이 있어요. 근데 물어보면 고양이를 키우시나요? 라고 하면 네라고 하신 분이 꽤 많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럼 키우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아서 네. 그냥 고양이가 본인인 것 같습니다라고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그냥 나머지는 알아서 판단을 하시길 그렇게 설명하고 가장 치료가 요즘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곰팡이나 바퀴벌레는 저희가 좀 신경을 쓰면 해결할 수 있어서 이런 관리를 잘 하면 좋고요. 사실 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 약을 주로 달고 산다고 해야 될까요? 자주 복용하시면서 그 위기를 좀 극복해 나가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들은 괜찮을까요? 네, 대부분 알레르기 비염 약은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반려동물을 이제 멀리할 수 없다면 그렇게 알레르기 약을 복용하면서 지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약물 치료가 있는데요. 우선은 대표적인 먹는 약은 항히스타민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작용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증상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아주 대표적인 약인데요. 코막힘 있는 환자에서는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뿌리는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병원에서 처방받아야 되는 스프레이인데 이 스프레이는 코막힘뿐만 아니라 모든 증상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약인데요. 단점은 작용 시간이 조금 느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처럼 성격 급한 사람들은 한두 번 뿌려보고 안 돼서 그냥 버려버리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어서 보통 항히스타민 빠른 작용을 하는 먹는 약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먹는 스테로이드도 쓸 수도 있는데 효과가 아주 좋거든요, 스테로이드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아시다시피 오래 드셨을 때는 당뇨가 생긴다든가 골다공증이 생긴다든가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장기 복용은 안 하는 게 좋고요. 혈관 수축제는 코 막힘에는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혈관을 수축시키니까 아무래도 혈압을 조금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분들은 괜찮은데 고혈압 있는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항콜린제는 앞서 콧물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항콜린제 스프레이를 쓰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근데 콧물 외에 다른 부분에는 효과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콧물에만 효과가 있고 네. 혈관 수축제는 혈관을 줄여준다. 생각해 보면 코 막힘에 도움이 되겠죠. 이것도 다른 뭐 재채기라든지 콧물 이런 데 도움이 안 되고 코 막힘에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주일 내 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변 친구가 A라는 약을 먹고 좋다고 하던데 A약 주세요라고 하면서 오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B약을 줄 수도 있어요. 비염이라도 어떤 분들은 코막힘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콧물만 있을 수 있어요. 그에 따라서 또 약을 또 다르게 쓰거든요. 증상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누가 어떤 약 먹는다고 해서 네. 똑같은 약은 안 됩니다. 어른은 물론 아이들도 고통스러운 비염. 수술을 앞둔 11살 어린이는 극심한 코막힘으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을 앓고 있다. 코골이가 심하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자다가 계속 깨게 되고 그러면 수면 분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잠을 푹 자야지 성장 호르몬도 잘 나오고 피로도 회복되는데 소아 같은 경우는 특히 성장 호르몬이 잘 안 나오면 성장에 장애가 되고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많은 아이는 지능 저하도 발생하고 또 성격도 공격적으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또 코막힘이 있으면 주로 입으로 숨쉬게 되니까 입으로 계속 숨을 쉬면 얼굴이 길어지고 또 입이 튀어나오는 그런 안면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못생긴 얼굴을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편도는 목안에 봤을 때 목젖 양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그런 조직이고요. 사실 아데노이드도 편도입니다. 근데 코 저 뒤쪽에 있는 편도를 보통 아데노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사실은 같은 건데 위치가 달라서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무조건 크다고 수술하는 건 아니지만 큼으로 인해서 이런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코막힘, 편도선염, 편도결석 이런 문제가 있으면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전신 마취로 시작된 수술. 편도선의 한 종류인 아데노이드는 그 크기가 커지면 세균이 잘 증식해 중이염까지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수술을 통해 부어있는 아데노이드를 잘라내면 그동안 아이를 괴롭히던 비염의 고통도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다. 편도하고 아데노이드는 림프 조직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맹장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을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우리 몸의 여러 면역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중만 먹었는 환자와 수술하고 바로 정상식을 했는 환자 비교해 봤을 때 출혈이라든지 통증, 합병증에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이것은 해외 연구와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수술하고 나면 일상 식사를 할 수 있으면 바로 드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너무 무리한 활동, 그래서 뭐 무거운 것을 드는 운동을 하거나 이러면 혈압이 높아져서 출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자제하고 보통 일상식이를 하고 일상생활 다 하셔도 큰 상관 없습니다. 비염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세균 감염으로 인해 축농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 수술을 앞둔 60대 축농증 환자. 오른쪽 뺨에 통증이 생겨 병원을 찾았다가 코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 환자분이 코를 풀어도 코가 잘 안 풀리고 오른쪽 뺨이 아프다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내시경을 보니까 코 안에 물혹이 있고 오른쪽 왼쪽 콧구멍을 나누는 중간에 경막이 있는데 그 비중격이 또 휘어 있고 그 다음에 콧살도 커져 있고 그래서 코가 많이 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좁아서 코를 풀어도 공간이 적어서 잘 안 풀렸고 또 코도 막히고 또 CT를 찍어보니까 뺨 안에 고름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뺨에 통증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통 축농증 수술이라고 하는 부비동 오른쪽 뺨 안에 있는 고름을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하고 또 물혹도 제거하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많이 좁아요. 비중격 망곡이라고 해서 많이 휘어 있어서 좁고 콧살도 커져 있어서 휘어 있는 비중격을 바로잡고 커져 있는 콧살을 줄이는 비중격 교정과 합의각계 교정 이런 수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눈에 신경을 침범하면 심각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어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축농증 수술. 미세 흡입 분쇄기를 이용해 코 안의 물혹을 제거하고 코 속의 뼈를 잘라
고여있던 염증이 잘 나올 수 있게 통로를 넓혀준다. 뭐 무거운 걸 든다든가 코를 세게 풀다든가 그런 활동을 하면 수술했는 부위에서 피가 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일상생활 다 하셔도 되고 술을 마시거나 흡연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아무래도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겨서 재발이 잘 되고 또 낫는 것도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코 안에는 이제 촉촉하면 상처가 더 잘 낫거든요. 건조한 것보다. 그래서 항상 습도와 세척, 식염수 세척 이 두 가지를 잘 해주시면 조금 더 잘 낫게 됩니다. 네, 비염과 이 축농증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 사례를 만나봤는데요. 네.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놓치게 되는 그렇죠. 그런 위험성을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좀 엉망 있는 편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사례는 바로 지난주에 네. 제 외래로 왔던 분이거든요. 며칠 전에 제가 봤던 분인데 여자 35세 분인데 이분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비염 때문에 계속 코가 막히고 콧물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병원에 가보질 않았다 하더라고요. 그냥 나는 비염이 있으니까 네. 코 막히고 콧물 난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뺨이 아파가지고 이전과 다른 증상이 생기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혹이 생겼다고 해서 저한테 의뢰된 환자인데 내시경을 보니까 이렇게 오른쪽 코에는 뭔가 왼쪽 코에는 안 보이는 혹이 오른쪽 코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양이거든요. CT를 찍어 보니까 왼쪽 이렇게 까매야 되거든요. 네. 공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종양이 입구를 막아서 오른쪽에는 축농증이 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가득 차 있습니다. 또 밝게 흰색으로 보이는데 이게 다 혈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예약하고 수술을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혈관이 풍부한 혈관성 종양 또는 아마 아니길 바라고 있는데 암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늦게 진단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혈관성 종양이라도 일찍 진단이 되면 작을 때 치료하면 아무래도 치료도 적은데 컸을 때 치료하면 수술하면 아무래도 수술 중에 피도 더 많이 나고 조금 더 환자분한테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고요. 조금 더 안타까운 경우는 예. 이분 또 여자 63세 환자인데 이분 또 코가 막히고 콧물을 계속 달고 살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또 갑자기 코가 조금 더 막혔지만 내가 비염이 조금 심해졌구나 네. 하고 병원 안 가시다가 갑자기 코피가 나서 병원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내시경을 보니까 이렇게 뭔가 검은 뭔가 혹이 보이죠? 이게 흑색종이라고 네. 암입니다. 그래서 피부에도 흑색종이 생길 수 있는데 코에서 생긴 흑색종은 코에 생긴 암 중에서 가장 예후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진단이 되었으면 좀 더 치료도 좋을 건데 이렇게 늦게 진단되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 모두 외형적으로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밖에서 봐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예. 바깥 코에서는 변형이 없고 안쪽 코에서만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병원을 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분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약물 치료가 어렵고 바로 수술 들어가야 되는 케이스인가요? 네, 맞습니다. 수술해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약물이 또 효과가 없어서 수술을 선택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또 약을 너무 오래 복용하기 저는 힘들어요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약을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너무 많이 먹어서 좀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가 두 가지 치료를 해볼 수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약간 완치 개념에 가장 가까운 면역 치료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수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면역 치료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네. 우선 알레르기 비염과 비알레르기 비염 중에 알레르기 비염에서만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레르기 검사를 해서 양성인 분들에서만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 알레르기 일으키는 물질, 예를 들어서 제가 꽃가루 알레르기 있다면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아주 소량을 계속 주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런 실제로 꽃가루가 왔을 때 그런 염증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치 개념에 가까운 유일한 방법이고 네. 이것은 새로운 물질, 제가 꽃가루 알레르기 있는데 면역 치료하면 다른 털이라든지 진드기 이런 것에 새로 감작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천식이라든지 아토피 피부염, 다른 알레르기 질환으로 진행하는 것을 또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아주 좋은 치료법입니다. 예전에는 이걸 계속 주사를 맞아야 됐거든요. 병원에 가서.
그래서 힘들어서 잘 안 했는데 요즘은 혀 밑에 넣어서 녹여 먹는 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더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치료법인데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랜 치료 시간과 비용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최소 3년 이상 해야 되거든요.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또 부작용이 있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시간은 5분, 10분으로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 그 시술에 가까운 수술이고요. 또 예전에는 제가 10살만 됐으면 부분 마취로도 했었는데 또 우는 애들도 많이 있어서 요즘은 한 중학생 정도부터 부분 마취를 해서 또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수술 방법은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제 붓는 콧살이 합의각계라는 것이거든요. 네. 이 합의각계를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합의각계는 우리가 꽃가루라든지 먼지 같은 것이 코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닿는 부위고요. 수술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대표적으로 코블레이터라는 도구를 사용한 것과 미세 절삭기를 사용한 것이 있는데 코블레이터는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냥 부어있는 콧살에 이런 주사바늘 같은 걸 찔러서 네. 한 3에서 한 10초 정도 삐삐삐 있으면 끝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냥 주사 놓는 거하고 거의 네. 똑같거든요. 아주 쉬운 방법인데 장점은 아주 단순한 간편하지만 단점은 이게 효과가 한 2, 3주 이상 걸리면서 점점점 좋아지거든요. 네. 이게 사람마다 예측이 잘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너무 많이 줄어들고 어떤 분은 좀 덜 줄어들고 네, 그런 간편하지만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미세 절삭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코 안에 있는 부어있는 콧살을 실제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거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 눈으로 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콧살을 직접 제거하기 때문에 출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하고 나서 패킹이라는 꺼즈를 그래도 며칠 넣을 수 있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적인 치료는 합의각계라는 것을 줄여주는 건데 우선은 합의각계가 이렇게 큰 것을 표면을 줄여주니까 아무래도 알레르기를 일으킨 물질이 달라붙는 면적이 줄어드니까 네. 아무래도 반응도 감소하게 되고 네. 커져 있는 것이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공간이 넓어지니까 코막힘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그 커져 있는 합의각계 안에 분비샘들도 줄어드니까 콧물도 줄어들고 또 혈관이 많아서 이제 커졌다 작아졌다 불편한데 혈관도 줄여주기 때문에 또 코막힘을 줄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코를 보면 정상인 코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비염이 심하면 차이가 많이 나죠. 네. 많이 보이고 공간이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근데 수술하면 이렇게 공간이 생기게 넓어지게 됩니다. 불편함도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면 아무래도 낫는 과정에서 딱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딱지로 인해서 코가 막힐 수도 있고 식염수 세척을 계속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는 합니다. 네. 네, 비염의 수술 치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래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너무 큰 수술은 아닌 것 같아서 그렇죠. 좀 부담이 좀 덜하다는 생각은 예. 듭니다. 이 수술을 받고 나면은 다시 이제 커지거나 이렇게 재발할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지 그리고 또 후유증. 후유증이 항상 고민이죠. 네. 네, 사실 재발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수술을 권하고 설명을 드리면 재발할 거 뭐합니까?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재발을 해도 수술하고 나면 그 불편했던 증상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코블레이터를 이용하면 보통 1년, 그다음에 데브라이더 같은 것을 이용할 때는 보통 5년 이상 증상 호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꽤 장기간 불편 없이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수술 권해드리고 여드름 생겼을 때 여드름 치료 받는다고 평생 여드름 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게 워낙 간단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또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발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우리가 콧살이 부어 있으면 이것을 그냥 제거하면 되겠다. 그러면 코 안이 넓어지니까 많이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수십 년 전에. 예전에는 그런 조금 지금보다 이제 좀 짧은 지식으로 치료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제거해서 이렇게 뻥 뚫린 코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코 안의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우리가 숨쉬기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좁아야지만 숨쉬기 좋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 숨을 쉬면 공기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넓으면 공기가 가다가 소용돌이 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넓으면
숨 쉬는 게 오히려 더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너무 넓으면 또 건조해져서 코가 따갑다는 분들, 그런 합병증이 생기는 분들도 있어서 요즘에는 조금만 줄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합병증들이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간단한 수술이고 부작용이 적은 수술이기 때문에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근데 단점은 한 가지. 뭐 어리면 협조가 잘 안 돼서 전신 마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면 편도 아데노이드 수술이라든지 다른 수술을 하는 김에, 전신 마취를 하는 김에 같이 수술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도 이제 엄마들 입장에서 너무 어린 아이한테 장기간 약을 복용하는 것도 부담이고 수술도 부담이어서 조금 더 클 때까지 약간 기다려보자고 놔두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합병증도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놔뒀을 때는 안면 변형이 생긴다든가 부비동염이 생긴다든가 중이염이 생긴다든가 수면 장애가 생긴다든가 성격 변화, 이런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면 변형은 보통 코 막힘 때문에 입으로 숨쉬는 구강 호흡 때문에 발생하는데, 보통 우리가 아데노이드 얼굴이라고 합니다. 아데노이드 얼굴은 얼굴이 길어지고 입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보통 우리가 말상이라고 하죠. 그런 얼굴로 변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아데노이드 얼굴에 대해서 아는데 이것이 아데노이드 때문만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데노이드는 코 저 깊숙이 있는 편도를 아데노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 숨 쉴 때 코에서 이렇게 폐까지 갈 때 우선은 비염이 생기는 하비각계라는 콧살, 그리고 아데노이드, 이 두 부분을 거치게 되는데, 아데노이드가 커도 막히게 되겠죠. 근데 비염 때문에 콧살이 커져서 코가 막혀도 우리가 코 막히기 때문에 입으로 숨 쉬거든요. 그래서 비염의 합병증으로도 입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안면 변형이 생길 수 있고, 또 부종교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보통 축농증으로 잘 알려져 있는 부비동염도 생길 수 있는데, 축농증은 말 그대로 축, 쌓인다, 농이 쌓이는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에는 눈 주변에 뺨에도 있고 이마도 있고 눈 사이도 있고 이런 동굴이 있습니다. 부비동이라는 동굴이 있는데, 여기서도 계속 분비물을 만들어내고 그 분비물들은 우리가 목 안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비염이 생겨서 코 안이 부으면 이런 분비물들이 나가야 되는 입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막혀버리면 우리가 고인물은 썩는다고 하잖아요. 막혀버리면 그런 분비물들이 못 나가서 세균이 증식이 되어버리면 바로 축농증이 생기게 됩니다. 심하게는 우리가 이런 주변에는 눈도 있고 뇌도 있어서 눈으로 가면 이제 시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뇌로 가면 뇌수막염도 생길 수 있는 그런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이 다 다르게 생겼듯이 구조적으로 입구가 좁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사실 약으로 안 되니까 수술로 그런 문제 있는 구조들을 해결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곰팡이가 요즘 굉장히 증가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구온난화 때문인지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요즘 축농증 환자분들 중에서 곰팡이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약으로는 안 됩니다. 그냥 수술해서 곰팡이를 다 제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 임플란트라든지 여러 치과 시술도 많이 하는데, 이와 이 상악동이라는 이 부비동이 가까이 있어서 그런 여기 염증이 생겨서 이제 축농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형 부비동염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거든요. 비염도 코 안에 있는 피부에 염증이 생긴 건데, 이형 부비동염이 있는 분들은 부비동에 있는 피부가 계속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천식 있는 분에서 많은데, 그런 분들은 계속 염증이 생기니까 일단은 약물 치료를 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참 이 비염을 단순하게 지나가면 괜찮아지겠지 볼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인 필요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비염의 합병증 가운데 하나로 앞서서 잠깐 뭐 세척을 잘못하다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이제 중이염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고요. 사실 비염이 참 괴로운 게 코가 불편하면 삶의 질 자체가 너무 그냥 다 떨어진다라는 게 큰 합병증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도 좀 여쭤볼게요. 네. 비염의 대표적인 합병증 중에 하나가 중이염이거든요. 중이염은 우리가 귀 안에 보면 고막이 있지 않습니까? 고막 밖을 외이라고 하고 고막 안을 중이라고 합니다. 그 고막 안쪽에 있는 중이라는 공간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비염을 치료를 잘 안 하면 코 안이 부어서 귀하고 코하고는 연결돼 있거든요.
이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치료를 잘 안 해서 그 이관도 같이 부어버리면 바로 또 축농증처럼 그 통로가 막히기 때문에 네네. 또 이제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중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귀가 먹먹하거나 아니면 청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귀가 아프고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성인이면 그래도 우리가 귀가 먹먹하네? 치료받아야겠다 하는데 소아에서 조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소아는 난청이 생겨도 애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네. 있어서 또 난청이 생기면 중요한 게 언어 발달이거든요. 아. 잘 들어야지만 예. 말을 잘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소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고요. 코가 막히면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코로나 때 제일 힘든 게 코 막힘이었습니다. 네. 열 나는 것도 아니고 뭐 기침도 아니고 코가 너무 막혀가지고 누워서 잠을 못 자서 앉아서 자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코가 막히면 잠을 잘 자기 힘듭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자니까 계속 피곤하고 또 필요하다 보니까 집중도 안 되고 회사나 학교에서 능률도 떨어지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요. 또한 계속 코가 막히면 짜증이 납니다. 네. 사실 콧물이 나도 짜증이 네. 나고 그래서 만성적으로 그러면 성격도 예민하고 짜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성격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계속 있으면 나도 모르게 우울증이 생기거나 불안한 증상 이런 게 생길 수 있고요. 또한 이거는 코로나 시대에 좀 많이 문제가 됐던 건데 비염이 있으면 재채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저도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서 한번 그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알레르기 물질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재채기가 계속 나더라고요. 근데 재채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제 주변의 사람들이 피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재채기를 많이 하면 주변 사람들이 좀 그런 바이러스나 이런 게 아닌지 좀 걱정해서 좀 피하게 되는 사회생활 하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오랫동안 앓았던 비염이 다 나은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병원에 가보니까 아직 비염기가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비염이 조금 있긴 한데 겨울철이 되면 코가 잘 막히는 편이에요. 비염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피곤한 적이 많아요. 어릴 때 축농증이 있어서 병원에 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름 빼고 가을부터 봄까지는 계속 가습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날씨가 조금 건조해지면 따뜻한 물을 마시려고 노력해요. 요새 미세먼지가 많은 것 같아서 마스크를 끼고 다닙니다. 너무 건조하면 가습기를 켜두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교수님, 축농증 환자가 임플란트를 했으면 다시 빼내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는 요 상악뼈에 임플란트를 박는데 그 바로 위에 상악동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름이 생기는 게 축농증이거든요. 그게 고름이 있으면 그 임플란트를 이게 꽂았는 그 위치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증이 약하게 생기면 괜찮은데 심하게 생긴 경우는 임플란트가 흔들리고 염증이 계속되니까 빼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네. 치과에서 축농증이 있으면 저희 이비인후과로 의뢰를 해줍니다. 축농증 있으니까 치료를 해달라. 그래서 축농증 있는 환자분이라도 축농증 치료를 먼저 하고 염증을 좀 해소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하면 대부분은 큰 문제 없습니다. 이번에는요, 비염에 관한 시청자 사연들을 모아봤습니다. 교수님, 네. 패션에 관심이 많은 20대 여대생의 사연입니다. 네. 이분이요, 밥 먹을 때마다 콧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서 병원에 가봤더니 비염이라 진단을 내려졌다고 네. 합니다. 그런데 코 피어싱 아십니까? 알죠. 네. 코 피어싱을 너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비염 환자가 코 피어싱을 해도 되는지 이게 너무 궁금하대요. 안 해야 되죠? 할 수는 있는데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어싱을 하는 곳은 이 콧볼 아니면 이제 코끝에 이런 부분에 보통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비염하고 큰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염은 보통 코 안에 깊숙한 부분에 보통 발생하기 때문에 피어싱을 한다고 큰 문제 없어서 할 수는 있는데 네. 비염 환자들은 콧물을 많이 나고 또 코를 자꾸 손을 댈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코 세척을 한다든가. 네, 그럴 때 계속 이제 피어싱 했는 부분이 자극이 될 수 있고 쉽게 말해서 귀걸이를 했는데 귀걸이를 계속 잡아당기고 있어 계속 이제 손을 대는 그러면 대부분 괜찮지만 염증이 생길 수 그렇죠. 있죠. 또 비염 있는 분들은 또 축농증에도 쉽게 갈 수도 있고 고름이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보통 분들보다 조금 높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해서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네. 아니, 그러니까 비염이 아니라면은 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비염 환자라면 안 하는 걸 네. 권유하시는군요. 아. 네, 고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연은 30대 직장인의 사연입니다. 코털이 삐죽삐죽 자주 나오는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집게나 뭐 다른 기계가 없다 보니까 손가락으로 몇 가닥을 이렇게 뽑았대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코 안에서 여드름처럼 뾰루지가 생겼다고 합니다. 통증도 함께 동반되는 모양이에요. 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얼굴이 붓는 것 같기도 하고 한다는데 아. 이게 혹시 세균 감염이 된 건지 네. 내버려둬도 괜찮은 건지 너무 걱정하고 있거든요. 얼굴이 부었을 정도면 감염이 꽤 진행된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코 안에는 다양한 세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 세균들도 얌전히 있는데 콧털을 뽑으면 뽑은 그 구멍 사이로 세균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 대부분 간단한 염증은 뭐 항생제 연고 정도로 괜찮은데 네네. 그것이 심해지면 항생제를 먹어야 될 수도 있고 그게 더 심해지면 입원을 해서 주사 항생제를 맞거나 저희 환자 중에 한 분이 그게 아주 심해져서 고름집까지 생겨서 째서 고름을 빼내는 시술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입원도 어느 정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콧털을 뽑는 거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별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콧털은 그냥 깎아야 되겠죠, 그러면? 네, 콧털을 사실 보기 싫지 않다면 놔두는 게 좋긴 합니다. 왜냐하면 콧털이 이 먼지도 걸러주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뭐 필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있는 게 사실 기능적으로 더 좋은데 네. 바깥으로 보이는 정도는 네네네. 그 정도는 좀 정리해주는 그 정도까지 하는 게 보이는 좋지. 곳까지만? 네, 그래서 아. 꺾고 이러면 안 되고요. 제주에 이렇게 막 이렇게 뽑는 사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괜찮은데 한번 크게 고생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저는 콧털을 뽑아서 이렇게 부은 건 아닙니다. 네. TV 메디컬 약속 오늘 이 시간은 답답한 숨길을 열어주는 비염의 치료와 또 관리법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해주실까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비염인 줄 알고 그냥 지내다가 다른 병을 좀 놓치게 되거나 치료가 늦어지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검사를 받아보길 권하고 또 한 가지는 비염은 완치되는 병이 아니고 관리하는 병이거든요. 고혈압, 당뇨처럼. 고혈압, 당뇨도 관리가 잘 되면 건강하게 오래 잘 지낼 네. 수 있는 것처럼 네. 비염도 그냥 포기하지 말고 관리를 잘하면 불편 없이 지낼 수 있으니까 꼭 잘 치료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크서클이 생기면 흔히 피곤해서 그런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이게 알레르기 비염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코 속에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 혈류가 눈 밑에 뭉치면서 이게 다크서클처럼 보이는 맞아요. 거죠. 네. 이런 외형적 문제뿐만 아니라요. 축농증도 있고 수면 장애도 있고요. 중이염도 있고 집중력 저하도 있습니다.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합병증도 유발할 수 있다니까요. 증상에 맞는 치료를 잘 받으셔서 다가오는 봄에는 행복한 꽃길을 편히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알차고 유익한 정보 전해주셨습니다. 네. 이비인후과의 허성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을 꼭 먹을 필요는 없는데 수술하고 나서 아이스크림이 약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술하는 날은 항상 회진을 가면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전해로 온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아이스크림 드시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게 뭐 또 인터넷에 떠돌거나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추측했을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수술하거나 아프니까 약간 얼음찜질 같이 시원한 걸 먹으면 좀 통증이 덜하고 또 한 가지는 좀 걱정하는 게 탈수거든요. 밥은 며칠 안 먹는다고 사실 큰 문제 안 되는데 목 아파서 물을 안 먹으면 탈수가 되면 그런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이유에서 먹지 싶어서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제 환자 중에 한 분이 수술하고 3, 4일쯤 지나서 응급실로 왔습니다. 그래서 왜 왔냐고 보니까 배탈이 났대요. 수술하고부터 아이스크림만 먹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제 할 필요는 없고 배탈 날 수 있기 때문에 뭐 많이 아프면 뭐 그냥 좀 시원한 거 먹으면 되고 그냥 평소 좋아하는 거 뭐든 다 먹어도 괜찮습니다. 제 환자 중에 한 분 경주에 사시는 분이세요. 한 60대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코막힘 때문에 오셨어요. 코막힘 때문에 보니까 비중격 망곡 안에 코가 휘어 있고 비염 때문에 콧살이 많이 부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중격을 바로 잡아주고 콧살을 좀 줄여줬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이 본인 인생 중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 이 수술 받은 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0평생 정말 많은 즐거운 일이 계셨을 건데 그 많은 선택 중에 이것을 가장 좋은 선택했다 하실 정도로 만족을 하셔서 그때 좀 많은 도움을 드렸구나 하고 가장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